12세기 고려는 이 문벌 귀족의 시대라 그랬어요. 네. 그 써서 있는 교과서 아니에요. 경주 김씨, 뭐 안산 김씨, 그리고 파평 윤씨,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다 보면은 왕들이 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자겸 집안 사람들이랑 다 결혼했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뭐 이 자기 딸이 왕의 비가 되면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왕의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네, 그 고려 왕들과 결혼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이 사람들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벌 귀족이라고. 자, 대표적인 이 문벌 귀족 가문 인주이 씨인데 네. 자, 예종이 죽고 선생님 봐봐. 예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했어요. 인종이 이제 14살 때 즉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종의 엄마 문경태운도 이자겸의 딸이죠. 그쵸?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종의 부인이 됐던 그 두 부인도 다 누구의 딸이에요? 다 이자겸의 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종은 어, 이자겸에게는 어떻게 되죠? 이자겸에게는 그쵸 장인어른이면서 또 외할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인종이 결혼한 이 여자들은 이모잖아요, 다. 그쵸? 네. 그죠? 뭐? 자, 그래서 자기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겸이란 사람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는데 당시 왕족이나 그런 높은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집을 지어줄 때 부라는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부? 무슨 무슨 부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자겸한테 왕씨성도 아닌데 숭덕부라는 그 왕자들이 사는 집을 지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자겸이 워낙 권세가 크다 보니까 이자겸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너희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건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자겸 태어난 날을 이자겸 탄생. 인수절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격화. 그쵸. 굉장히 이렇게 이자겸 띄우기가 한창이었죠. 근데 인수절 이거 만드는 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누가 반대했다고요? 김부식. 이 김부식네 집안 경주 김씨도 김부식 아버지부터 김부식 사형제가 다 과거급제했을 정도로 그것도 김부식 큰형 빼고는 다 장원급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안도 소위 말하는 엄청난 집안이죠. 엘리트 엄치나 금수저 집안이죠. 자, 그런데 그 김부식이 이자겸 생일을 인수절로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자겸은 그 건세가 어마어마해. 자, 그리고 당시 요 인종 아버지 예종 때 윤관 장군이 여진족 쳐들어오는 거를 막았죠. 별무반을 통해서. 그때 그 윤관을 도와가지고 여진족을 열심히 정벌했던 또 장군으로 척준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이 척준경도 여신정벌에 대한 영웅으로 굉장히 이제 좀 인기가 많았는데
왜 요 시대 때는 잘 사는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그 권력을 더 키우고 했다 그랬죠? 자, 척준경의 그 딸이랑 이자겸의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척준경과 이자겸은 뭐가 되죠? 가족. 사? 돈. 사돈이 되는 거죠. 사위. 척준경의 딸과 이자겸의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두 집안은 뭐가 된 거예요? 사돈 맺는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두 집안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는데, 자, 사람이 그 가져도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권력은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자겸 지금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왕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겸 집안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도 당시 개경에서 유행했다 그래요. 작년에 서치했던 중이야. 18자 위왕. 네. 자, 여기서 10을 어떻게 쓰죠? 한자로? 이렇게 쓰죠. 8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아들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예. 자, 18자가 왕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 18자는 좀 이제 다시 써보면 10, 10, 10자, 8자 이게 뭐가 돼요? 오얏나무? 이거 무슨 한자예요? 이건 알아야지. 이 몰라요 이거 한자? 혹자. 이저 이 이거 뭐라고 이거? 오얏나무 이저. 예. 자, 열십자랑 팔자 아들자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오얏나무 이자가 된다고. 이자 나무죠 나무. 자, 이자겸의 이저 이게 그러니까 18자 위왕. 이 씨가 왕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유행할 정도로 이자겸 권세가 어마어마했다. 당시 이제 잠시 국제 관계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 당시 자, 고려가 거란을 무찔렀죠. 그리고 중국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죠? 송나라가 있었죠. 자,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요 나라였죠. 자, 근데 요 나라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굉장히 송나라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여기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죠. 그 고려에서 여진족 정벌을 하려고 윤관 장구 보냈던 거 기억나요? 윤관이 만들었던 특수부대가 뭐였어요? 별무반이었죠. 그래서 여진족을 한번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여진족 사는 동네에다가 동북구성 지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동북구성 지키기가 어려워져서 여진족에게 돌려줬죠. 그랬더니 여진족이 그걸 받아서 힘을 더 키워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죠? 금나라라고 했죠. 자, 이 금나라가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송나라랑 힘을 합쳐서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요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 금나라가 굉장히 강해졌고 송나라도 심지어는 공격해가지고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자기네 수도로 잡아왔죠. 그거 세계사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정강의 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는 북쪽에서 망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금나라가 이 시대 때 엄청 셌죠. 자, 이렇게 세지니까 금나라가 고려에게 요구를 해와요. 무슨 관계를 요구해오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해온다. 군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군주와 신하의 관계죠. 자, 당시 고려 정권의 최고 지배자, 최고 권력자는 누구?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이었죠. 자, 그리고 이자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척준경이었죠. 이 두 사람은 금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게냐? 금나라가
너희 신하해 하고 요구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했단 말이에요. 자,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는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갖게 돼요. 이제 고려가 여진을 금나라를 군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 봐봐.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시고 섬기는 거를 4대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4대.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당시 외교 정세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금나라가 힘이 보통 센 나라가 아니었어. 만약에 여기서 금나라한테 머리를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금나라랑 맞서 싸우겠다고 군신관계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 전쟁을 고려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인 이유로 이때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는다.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자, 보세요. 근데 아무튼 권력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인종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요. 몇 살이 됐어요? 18살이 됐죠? 18살이면 지금 고2죠? 자, 고2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력도 생기고 한창 또 어떤 시기예요? 뭐 연애도 연애고 또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지고 네, 사춘기는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왕이 18살이면 이제 누구 간섭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정치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반항기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권력은 자기 할아버지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인종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돈인 척준경을 공격하게 해요. 우리 브레이크. 자, 근데 이자겸이 궁궐 곳곳에 심어둔 스파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바로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이자겸에게 들어간다. 자, 이자겸이 먼저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데리고 있는 사병이랑 그리고 저 이자겸 또 아들이 저 현화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고려 시대 때는 불교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부자들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현화사라는 절에 있던 스님들한테 무기를 줘서 네, 그 스님들도 이자겸을 지원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자겸과 그리고 이자겸의 사돈이었던 또 누구 있어요? 전쟁 영웅 척준경 있었죠. 척준경이 이끄는 군인들이 궁궐을 포위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봐봐. 아까 인종이 먼저 이자겸과 척준경을 치려 그런다고 했다고 했죠. 척준경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척준경 아들 척순이랑 척준경의 아들 척준신을 인종이 공격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척준경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왕한테. 자, 그래서 아무튼 이자겸과 척준경의 군대가 개경에 있는 인종이 사는 궁궐을 포위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불질러요. 전부? 맞아요. 호호. 자, 척준경이 어떻게 했다고? 척준경이 이제 처음에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인종보호 궁궐 밖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인종이 궁궐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궁궐에 불을 지른 거예요. 자, 궁궐에 불을 지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궁궐은 싹 타버리고 척준경은 궁궐 밖으로 아니 저기 임종이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자, 나온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자겸한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고 자, 궁궐이 불탔으니까 왕이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이자겸의 집으로 가요. 자, 이자겸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빠져요. 연금이 뭐예요, 연금? 감금을 당한 거죠. 자,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자겸 눈치만 보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자겸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외손자죠. 그럼 한편으로 사위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죠. 당하느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자기 손주이자 자기 사위인 인종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휴식. 그냥 죽이면은 세상 사람들 눈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왜? 전화 왔어? 어떻게 했을까요? 독이 든 음식을 자기 그 인종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 봐봐. 인종의 두 부인이 다 이자겸의 딸들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인종의 그 부인이었던 이자겸의 딸이 인종한테 올라온 그 독이 든 음식을 인종한테 바로 올라오게 안 하고 먼저 그 까치 있죠? 까치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자, 까치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까치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실패를 해요. 근데 또 독이 든 음식을 보내요. 자, 독이 든 음식을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자겸 딸이 그 음식을 직접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인종한테 이거를 가져가는 척 하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음식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엎어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려는 계획은 성공 실패? 실패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인종이 이거 안 되겠다. 자,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겸과 척준경이 아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인종을 가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인종이 남몰래 누구한테 사람 보냈을까요? 중요. 척준경한테 사람. 자, 근데 척준경한테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자겸 큰아들 이지언이라는 사람의 종 노비가 척준경 집안 노비랑 싸움이 붙었어요. 나한테 도와주시. 자, 무슨 내용으로 싸움이 붙었냐면 이자겸이랑 척준경이 분명히 같이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자겸네 집 노비가 척준경네 집 노비한테 야, 척준경 니네 집 장군이 궁궐에 불 질렀잖아. 반란은 우리 대감 이자겸 잘못이 아니라 궁궐에 불 지른 척준경 너희 대감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걸 굳이 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이야. 자, 결국은 사소한 일이었는데, 척준경 입장에서 이거 들었더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봐요. 많이 나빴겠죠. 같이 반란 일으켜 놓고서 지금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 그래서 척준경이 화가 나가지고 이자겸이랑 소위 말하는 손절? 들어봤어요? 예, 손절을 손절먹이. 예, 이제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인종이 요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 집에 사람을 몰래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우게 되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준경이 이 얘기를 듣고 자, 이자겸 편에 서 있다가 누구 손을 잡았을까요? 예, 인종 손을 잡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척준경이 자, 인종 편을 들어서 자기 따르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자겸을 친단 말이에요. 이자겸은 무방비하게 있다가 척준경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잡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자겸은 저기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랜 고통을 느끼. 인종의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하고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 간 이자겸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비굴하게 살 수 있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거기 특산물인 생선을 먹다가 맛있으니까 귀양 와 있는 주제에 이거를 그쵸 왕한테 선물을 바쳤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생선 이름이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거꾸로 해서 뭐가 됐다? 굴비가 됐다.
자, 이렇게 이자겸이 제거당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이자겸 생일을 이해수절로 만들자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었죠. 무시. 무시. 김부식. 자, 고려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개경이라 그랬죠. 이 개경이라는 곳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이에요. 지금 너희 우리나라 중요한 모든 것들 다 어디 몰려 있어요? 다 서울에 몰려 있죠. 요즘에 서울도 아니라고 하죠. 어디 몰려 있다 그래요? 위례. 강남. 미래요? 강남이라고 하죠. 비싼 땅, 편의시설, 좋은 것들, 교통 뭐 다 어디가 중심이에요? 강남. 강남이 너희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강남공화국이라고도 부르죠. 네, 뭐 서울대공화국, 강남공화국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그 개경의 당시에 모든 것들이 몰려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 우리 고려 제2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그쵸.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자,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누구로 따지면 부산 가잖아. 그렇죠, 맞아요.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묘청이란 스님이었어요. 부산으로. 자, 그리고 김부식이 아까 장원 급제한 사람이라 그랬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김부식 못지않게 또 장원급제에서 뛰어났던 사람으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정지상. 정지상. 상상. 이 정지상은 과거 시험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유명했어요. 자, 그래서 정지상 나중에 너희 고등학교 가면 시를 다 배울 거예요. 송인이라는 시를. 나중에 이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아무튼 이 정지상이 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김부식은 그 과거 시험 공부만큼은 1등이었는데 시를 짓는 거에 있어서 정지상만큼 능력이 뛰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번번이 시를 지어가지고 뭔가 그 시 가지고 대결을 펼치거나 시의 어떤 그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누가 항상 높이 평가를 받았어? 정지상이 높이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천재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질투했듯이 김부식도 정지상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지상은 평양 출신이었고 서경으로 수도를 좀 옮기자는 묘청의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개경파, 서경파 간의 대립이 있었다. 자, 묘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우리 아까 요 전에 금나라의 고려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랬죠? 머리를 조아린다. 숙이기로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두 글자로. 근신광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4대라고 불렀죠, 4대. 예. 금나라에 지금 4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묘청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어, 그, 금나라가 고려에게 거꾸로 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근거가 뭐냐면, 무수지. 그렇죠. 지금 서경의 기운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의 기운은 다 쇠퇴했고, 평양의 기운이 좋으니까 그 기운이 좋은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풍수 지리설이라고 하죠. 자, 김부식은 공자, 맹자 열심히 공부한 유학자예요. 자, 땅의 기운이 이런 게 어딨어. 수도 옮기자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수도 서경으로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저 센 금나라가 우리한테 머리를 숙인다고? 말이 되는 얘기야? 그렇죠.
합리주의죠. 맞아요. 자, 그래서 김부식은 유교를 내세운 사람이었다. 한편으로 또 묘청이 스님이니까 불교를 바탕으로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꽤 설득력 있게 인종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인종이 실제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수도를 옮겨서 그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왕이 가니까 왕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행차가 서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가는 길이었는데 서경 근처까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자, 태풍이 너무 심하게 몰아쳐가지고 인종을 따르던 사람들이 인종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인종 어디 갔지? 임금님 어디 갔지?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가까스로 인종을 좀 찾아가지고 다시 모시고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벼락이 막 꽝꽝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서경에 미리 지어놨던 대화궁이라는 궁궐에 벼락이 쳐가지고 궁궐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거 좀 좋은 현상, 뭐랄까, 좋은 징조가 아니죠? 갑자기 그 수도 옮기기로 한 곳에 불 나고 폭풍우가 막 내리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 그 서경 행차를 멈추고 개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걸 지시하면서 아까 척준경이 불태워가지고 그 배경에 있는 궁궐이 다 불탔다 그랬죠? 그쵸? 그 궁궐을 다시 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이 없어진 거죠. 자, 묘청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 뭐야. 수도 옮기기로 해놓고서 안 옮긴다고? 자,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좀 만들죠. 자, 우리 평양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죠? 대동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 대동강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소문을 내요. 그래서 어. 대동강에 그 용이 침을 토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침을 토하는 용이 침을 토하게 되면 무지개 빛깔이 나는데 그게 대동강물에 지금 막 떠다닌다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보내봤더니 대동강 물 위에 진짜 무슨 무지갯빛 나는 뭔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자,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였어요? 네. 그렇죠. 자, 그 떡. 떡 안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름 넣은 떡을 강에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수프에 지게품. 그쵸, 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근데 그 떡 안에 넣었던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근데 너희 그 왜 물 위에 기름 뜬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 약간 이거 살짝 그거 휘휘젓거나 물살이 세지면은 거기서 어떤 빛깔 나요? 그쵸, 막 이상한 좀 뭐 노란, 빨강, 뭐 초록 이런 되게 형용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빛깔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드럼. 자, 이거를 용의 침이라고 그 요청이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용이 어떻게 뭐 이렇게 올라간 어떤 흔적이 있으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것도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종이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자, 다급해진 묘청 세력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묘청의 난이에요. 네. 1135년.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묘청의 난은 어, 실패로 끝이 나죠. 당시 그 묘청 세력들이 개경에 있던 인종을 어떻게든 서경으로 불러오려고 그 인종한테 와라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인종은 끝내 서경으로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경에서 묘청 세력들 간에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묘청이 난을 일으킨 다음에 보름도 안 돼가지고 자기 부하 손에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난다.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근현대사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이 신채호 선생이 이 묘청의 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서경천도운동이라고 일컫고 조선 역사상 1천년 내 제 1대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 있어 역사 1천년 안에 있어서는 가장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한 거는 그냥 수도만 옮기자고 한 게 아니고, 자, 수도를 서경은 옛 어느 나라의 또 수도이기도 했죠?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뒤를 잇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자, 지금 이 남쪽에만 지금 쪼그라진 고려가 북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가지고, 자, 옛 고구려가 차지했던 넓은 영역을 차지하자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신라 계승 의식을 표방했던 김부식 세력에게 진압이 되면서, 자, 김부식 세력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좌절됐다는 거예요. 네. 자, 당시 묘청 세력의 주장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 그러면서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쓰게 되면은 덥다 죽으니까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 반면에 개경의 수도를 계속 주자는 김부식 세력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원래 하던 대로 금나라에 4대할 것을 주장했단 말이야. 자, 결국은 김부식이 중심이 된 관군이 묘청 세력들, 서경 세력들을 진압하게 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자, 지금 묘청의 난이 1135년에 진압이 됐죠? 인종이 죽고, 자, 인종의 큰아들이었던 의종이 뒤를 잇게 돼. 누가 뒤를 잇는다고요? 의종이 뒤를 잇게 돼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 김부식이었어요. 인종은 그 김부식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남긴 책이 무슨 책이다? 삼국사기다. 1145년에 쓰여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쓰여졌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삼국사기는 고 삼국이 통일되고 후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세워진 고려 왕조 때 쓰여진 책이에요. 고려 왕조 때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쓰여진 책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김부식.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김부식이 인종, 왕명을 받아가지고 쓴 역사책이에요. 자, 이 고려 시대 때는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크게 이제 자,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 있었고, 음서라고 해가지고, 5품 이상의 고위관리 공무원들, 고위관리직 이 자기 자식한테 관직을 하나 시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그쵸? 자, 근데 고려시대 과거 제도는 붓을 든 신하들을 문신이라고 불렀죠. 문신들이나 혹은 기술직. 자, 기술직을 뽑는 그 기술직을 잡직이라고 했거든요.
뭐 법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관직인데, 자, 이런 문신과 잡직, 자, 그리고 과거나 음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무신이 있었죠. 근데 무신은 이렇게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채용을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군인이면 될 수 있는 게 무신이었죠. 자, 누가 대우를 가장 높이 받았을까요? 과거 시험 급제한 해야 되는 문신들이 가장 대우가 좋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무신들은 대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 지금 쭉 배워왔지만 거란족, 여진족, 외적들이랑 계속 싸웠죠. 그죠? 자,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문신이에요, 무신이에요? 무신들이 칼 들고 나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높은 관직이라든지 혜택이나 대우는 다 누가 독차지해요? 문신들이 독차지하는 거죠. 자, 선생님 봐봐. 고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역사에서 썩게 된단 말이에요. 비판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이 문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관직들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 무신들을 홀대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점점 커졌어요. 자, 그러던 찰나에 이 무신들이 그 관모를 쓴 문신들을 속된 말로 도륙을 내버리고 마치 도살자들이 고기 썰듯이 모조리 죽이는 걸 도륙이라고 부르요. 자, 이 관을 쓴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정변? 1170년이에요. 자, 무신정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기사를 볼게요. 요거 하나 읽어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의종이라는 왕이 어, 어떤 왕이었냐면, 그쵸. 자기가 왕된 거를 고스란히 그 자기 권력을 노는 데만 이용했던 사람. 자, 뭐 하는 데만 이용했다고? 노는 데만 이용. 허구한 날 술 마시고 풍악을 울려라. 노래 틀어놓고 여자 바꿔가고.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의종인데, 자, 그 의종. 자, 요거는 한번 돌아가면서 쭉 읽어볼게요. 자, 정중부 등이 뭘 일으켰대요?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요거를 희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러서는 시신을 불러 술잔을 돌렸는데 시신은 왕을 따르는 신하들을 얘기해요. 취하자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장하도. 자, 이 땅은 군사들을 연습시킬 만하다라고 하였다. 자, 보현호는 절이에요, 절. 자, 술 마실 때 그냥 궁궐 안에서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개경 주변에 있는 절을 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들이 마시진 않지만 왕이 가면은 다 준비를 해야죠. 절이 보통 산속에 있다 보니까 풍경이나 이런 게 좋은 곳이죠. 그래서 자,
무신에게 시사가 읽어보세요. 신에게 넘어야 오병수바키를 하게 하였는데 왕이 무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후하게 하사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오병수바키가 뭘까요? 그 이제 씨름. 무신들끼리 하는 씨름은 그런 거. 자, 이 오병은 지금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하는 거고, 수박은 손 숫자의 7박자예요. 손으로 치는 전통 무예예요. 네. 자, 희는 이제 뭐 이렇게, 춤춘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인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예 대결을 시킨 거예요, 왕이. 술 먹다가 심심하니까, 갔다 와. 자, 왕이부터 읽어보세요. 자, 저기, 왕이 근데 무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그 전까지 좀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불만이 있었을까요? 불만. 자연스럽고 왕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무신들은 뭐 해야 될까요? 호의? 호의. 보디가드를 해야 돼요. 왕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디가드를 해야 되고, 뭐 말이 좋아서 보디가드지, 왕 술 마시고 문신들이랑 놀 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중드는 가만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 무기 같은 거 들고, 그냥 경비 보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자, 그런데, 자, 여기 할례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할례는, 읽어보세요. 한면은 무신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흥이 한 사람과 서로 치다가 이소흥이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니 한매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뺨을 때려 즉시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자 왕과 여러 신하들이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고 김종식과 이복기는 또 이소흥에게 욕을 하였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할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5급 공무원이에요. 자, 근데 이 할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장군 이소홍. 이소홍은 나이가 60이 넘은 3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군인이죠. 장군이니까. 근데 문신이었던 할례가 무신이었던 이소홍을 지금 이제 이소홍이 수박을 하다가 오병 수박기를 해서 서로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대요? 달아났더니 할례가 어떻게 했대요? 그의 뺨을 때 뺨을 때려가지고 즉시 계단으로 떨어뜨리자. 자, 사람이 지금 이거 무예 대결하다가 못 이기겠어 달아나는데, 예, 이거를 지금 그 품계도 낮은 할례라는 문신이 와가지고 뺨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과 여러 신하들이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소홍에게 욕을 하였대요. 자, 이에 정중부, 김광미, 양숙, 진준 등이 얼굴빛이 변하고 서로 눈짓을 하더니 정중부가 화가 난 소리로 할례를 꾸짖으며 이르기를 이소홍은 비록 무신이나 간직이 상품인데 어찌 욕보임이 이리 심한가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너무 화를 내니까 왕이 정중부라는 무신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화해시켰는데 이고가 칼을 뽑고 정중부에게 눈짓을 하니 정중부가 어떻게 했대요? 일단은 말렸대요. 자, 이게 이제 무신정변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건인데, 네.